2023년에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 이왕이면 요즘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역사학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별 볼 일 없던 나라가 새로운 길을 걸으면서 혁신과 성공을 했던 이야기, 오만과 어떤 실수 속에서 몰락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매혹적인 이야기로 준비해온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 시기를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로마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 일단은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기존의 로마 문명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이슬람이란 이교의 공격 속에서 포르투갈을 포함한 이베리아 반도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시간들을 보냈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 사회가 다시금 유럽 대륙에서 이슬람을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재정복 운동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나라가 등장을 하죠. 그 나라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에스파냐는 지중해의 지분을 많이 가진 나라고요. 포르투갈은 지중해 바로 근처에 붙어 있긴 하지만 지중해와 거리가 있는 나라죠. 에스파냐는 금수저, 그리고 포르투갈은 흙 오브 흙,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어찌됐건 상업이라는 것, 교역, 무역 같은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국가의 부를 성장시키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당시의 교역로라는 것은 그 중국, 인도를 포괄하는 그 수많은 동방의 물자들이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지중해 동편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누가 지중해에서 어떤 활동을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서 이미 이슬람 제국 있죠. 이탈리아의 뭐 베네치아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잘 나가는 도시 국가들 있죠. 그리고 에스파냐는 거의 절반 정도가 다 지중해와 맞닿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지중해가 멀지 않은데 포르투갈은 지중해 바깥에 있잖아요. 포르투갈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가난한 나라, 태생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운명의 트레거리가 주어진 거죠. 주변 나라들이 많이 놀렸대요. 야, 니네 군주는 금화도 발행을 못하네. 국가 재력이 약하니까 이제 옛날 이제 동전을 자기 얼굴 딱 받고 막 돌리는 거, 그걸 이제 못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해서라도 저쪽에다 막 빨대든 뭐든 꽂아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다. 결국 포르투갈에 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행동은 뭐냐면 따라하기야, 따라하기. 남이 하는 것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이 지브롤타르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세우타라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세네갈 강에서 출발해서 사하라를 거쳐서 이제 금을 수송하는 이슬람 대상들의 출발점이자 이 무슬림들이 인도까지 가게 되는 어떤 그 향신료 교역의 마지막 루트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은 아니지만 여기서 좀 배 타고 과감하게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슬람인들이 만들어 온 그 어마어마한 열매의 끝자락 정도에 도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단이 뭐냐면 군사력을 총 집결을 시켜서 우리가 군대를 끌고 가서 이 세우타라는 도시를 점령해 보자. 이 에니크의 후원 속에서 이 아프리카 서해안에 대한 탐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캐러벨이라고 불리우는 포르투갈의 작은 배들을 이용해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을 써서요. 그러니까 멀리 대서양을 쭉 가로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연근해안을 계속 가면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어디까지 왔어? 하면 이게 돌로 석주를 세우고, 또 이제 쭉 가다가 우리 어디까지 왔어? 하면 또 내려서 석주를 세우고, 또 석주를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지리한 시간들 쭉 보내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마데라스 제도라든지 아프리카 서해안 쪽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들을 포르투갈인들이 최초로 다 발견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초기에 이제 탐사 작업에서 가장 좀 눈여겨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디오고 캉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한 2,000km 이상의 길을 다 이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제 1486년 1월 달에 나미비아의 크로스곳에다가 이제 석비를 세우면서 사실상 아프리카 서해안 대북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뭐가 있었을까를 따져보게 되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 자체가 재정복 운동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기독교니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세 때 워낙 이제 기독교가 몰렸잖아요. 몰리니까 자기들 내에 신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이슬람이 둘러싸고 있는데 우리를 넘어서 저 이슬람 뒤쪽에 또 다른 기독교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를 쭉 탐사하는 이유라는 것은 돈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제 요한이 세운 또 다른 기독교 왕국을 찾아서 그들과 연대를 해서 이슬람을 몰아내는 신성한 종교적 의무를
이뤄가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뜨거운 종교적 목적인 거고,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가 공동체가 어떤 그런 좀 고상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사회적 성장을 하려면 사실 그만큼 단단한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없는 신조어가 만들어져요. 제스코브리멘투, 발견이라는 단어가 포르투갈의 문어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로 등장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공문서에다 딱 적는 거죠. 그래서 이미 포르투갈인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길을 보고 제도를 발견하고 아프리카 서해안을 보고 아프리카 내륙에 대한 사정도 알게 되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성유하는 국가가 있냐, 즉 중세의 신화가 맞냐 틀리냐를 계속 확인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르톨로뮤 디아스. 이 사람이 희망봉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처음에 똑같은 방식을 쓴 거예요. 계속 연근해안으로 쭉 갔는데 계속 연근해안을 안전하게 따라오는 방식을 벗어나서 그냥 대항으로 배의 방향을 확 튼 거예요. 희망봉을 돌아서 더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인도양까지 진입했다가 다시 와서 희망봉에 정착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왜 이게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냐면, 그 전까지 중세인들,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어떤 그런 천체학 이런 세계관으로 본다면 대서양과 인도양은 만나면 안 돼요. 쪼개져 있는 바다예요. 인도양이 있다더라까지는 아는데 이 두 바다는 만날 수가 없는 건데, 드디어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대양을 항해해 본 적이 없잖아요, 유럽인들이. 근데 드디어 대양을 항해했고, 대양을 항해한다는 게 뭐예요?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이라는 게 이렇게 강하구나. 그리고 이 큰 바람을 맞았었을 때 이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이 빠른 속도로 결국은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서 인도로 갈 수 있구나. 이 길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혼자 발견한 기간만 해도 한 16개월 동안 2,000km 정도 해안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프리카의 서쪽 전체를 통과하는 데까지 60년 걸렸어요. 60년이라는 기간을 따져보면 포르투갈 내에서도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야, 그거 세우타에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그쪽에 또 자리 좀 피고 해서 뭐 좀 하지. 그게 아니면 아예 그거 저기 이슬람 상인들 하듯이 그냥 기니만 해서 황금이나 뺏어오고 노예무역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반발들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싸우면서 국가가 또 국왕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계속 비전을 갖고 계속 탐사를 해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영토가 등장하니까 요즘 황당한 이야기지만 교황과 막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좀 선준 거주세요 뭐 이런 협상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지금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노하우들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기적과 같은 시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낯선 곳에 대한 탐험, 새로운 길에 대한 발견, 험난한 여정, 이야 막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전혀 다른 상황이 생겨요. 왜 전혀 다른 상황이 생기냐? 딱 도착을 했더니 세상에 이슬람 사원들이 있는 거예요. 힌두교인들, 인도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미 선점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쟁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해 라고 하는 새로운 미션이 딱 주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도 연근해안은 한 수천 년간 그냥 교류의 바다, 아주 평화롭게 종교와 상관없이. 그래서 새로운 배가 들어오니까 어디 새로운 선단인가? 무슨 물건 갖고 왔나? 딱 봤더니 거지들이야. 꺼내놓은 게 막 설탕 2봉지, 천조가리 막 이런 것들 갖다 내놓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바로 딱 냉대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 바스코 다 가마가 상황을 쭉 분석해 본 거죠. 감해 봤더니 잘 왔어. 네, 왜냐? 캘리컷이 생강, 후추, 계피 이런 거 생산지로 유명해. 근데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가 중요한 무역 항구인 건 맞지만 저쪽에 가면 실론이라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실론이 오늘날 스리랑카죠. 이곳이 계피의 최고의 생산지. 그리고 말라카 쪽에 가면 또 정향이 생산이 된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냉대를 받더라도 우린 이곳에 남아서
캘리컷과 강제 교육을 해서라도 루트를 뚫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만 이제 여기서 되게 좀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때는 계절풍의 힘, 몬순의 힘에 의해서 배가 왔다 갔다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머무는 기간이라는 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한된 기간 동안에 무역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마지막으로 불 때 타고 가야 돼요. 그 기간 내에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다가마가 무슨 선택을 내리게 되냐면 무력 침공을 시도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포르투갈 배들이 대포를 운용하는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켰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청동대포를 이게 잘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익숙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었고요. 활용을 하더라도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대포의 크기를 크게 키워가지고 성벽을 부시는 용도 정도로 쓰던 시대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청동대포의 크기를 줄여요. 크기를 줄여서 배의 앞머리 쪽에는 큰 대포 하나를 고정으로 딱 설치를 하고요. 이거를 얼마큼 잘 쏴서 멀리에서 타격을 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런 기술적 발전을 요때 포르투갈이 계속 노력을 해서 이뤄낸다고 합니다. 대포알이 물 수면을 딱 타고 치고 들어가면서 적을 공격하는 어떤 기법들도 만들게 되고요. 또 이제 베루스라고 해서 이제 초경량 청동 대포, 배에 대포가 달려서 멀리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전투함을 이제 구성하는 과정이 포르투갈에 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다음부터 아름다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주 처절하고 치열하고 짓밟고 싸워 이기는 경쟁의 이야기로 스토리가 싹 바뀌게 됩니다. 배를 끌고 쭉 끌고 나가서 원거리로 사격을 빵빵빵 하면서 소위 말하는 사무들이가 지배하고 있는 캘리컷을 박살내기 시작을 해요. 확 폭력이 겁을 거예요. 왜냐면 오래된 우리 무역은 전쟁은 없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무슨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마우리아 왕조라든지 이렇게 큰 제국이 들어서면 전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이게 큰 지배자들이 이야기인 거고 기본적인 것들은 언제나 서로 종교 배려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장사하고 하는 건데 아니 이거 완전 깡패야. 갑자기 나가더니 대포를 끌고 대포를 막 쏘는 거야. 완전 당황스러운 거죠. 그리고 심지어 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캘리컷에서 무슬림 상인들 다 빼내버려라. 청동 대포와 해전에 능숙한 바스코의 함대가 이 함대의 그 힘으로 결국 이제 사무드리 쪽을 찍어 누르게 되면서 무역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가게 되면 포함 외교. 들어보셨죠? 아편 전쟁, 일본 개항 이럴 때 큰 배들 와서 이렇게 빵빵 겁주는 요게 이제 여기서 처음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서양인들이 먼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힘으로 찍어 누르고 그 다음에 서양인들이 원하는 상태에서 무역을 하게 된 시스템의 원조가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이게 등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학교에서 잘 안 배우는 사람인데 알폰수 드 알부케르크. 자, 포르투갈이 이 동방로에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고아라는 지역을 점령해요. 이 고아라는 땅 자체도 좋고 교육도 굉장히 활발한 지역인데 하천이 있기 때문에 수교역이 되게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쳐들어가서 아예 포르투갈 땅으로 만들어 버려요. 쉽게 말하면 영국이 중국에게 아편 전쟁 하나 때문에 홍콩을 할양받았죠. 그 설레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서양인들이 아시아에 와서 인도 땅을 뺏은 거죠. 고아를 식민화를 하는데 성공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동방무역의 주도권을 포르투갈이 갖고 왔다는 걸 의미해요. 왜냐? 당시의 주요한 교육품들이 대부분 다 고아 일대를 거쳐서 원래는 저쪽 홍해를 거쳐서 이슬람으로 들어가는 거고 글로 들어가면 무슬림과 베네치아 상인들이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 끈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굉장히 파격적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기겁을 해요. 무슨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대부분 다 무역을 하고 오는 사람들 다 남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결혼하세요. 현지 여성들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게 뭘 한대. 대안 있어? 이러면서 현지 여성과 결혼을 하게 해주고 현지 여성들을 대신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면 현지 여성과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또 기독교인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선교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점도 생기게 되고 실제로 보면 이 당시 인도에 되게 나쁜 구습 중에 하나가 사티라고 해서 인도 남편이 죽으면 여성들이 따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화형을 시키던 굉장히 나쁜 악습이 있었었는데 사티도 고안에서 다 없애는 거예요. 굉장히 전향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이 알부케르크가 사실상 고아를 식민화하는 데 완전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 결국은. 왜냐면 우리가 이게 발견한 사람만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이 동방국토를 완성시킨 사람은 사실은 알부케르크거든요. 왜냐면 알부케르크가 고아를 식민화하고 4개월 만에 난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하면서 말라카 점령을 시도합니다. 사실상 인도양과 벵골만을 가로질러서 지금 동남아시아 초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원정을 하죠.
그 당시 말라카 지역에서 쓰였던 언어가 84개래요. 84개의 언어가 쓰였으니까 정말 그 당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하던 공간에 포르투갈의 얼굴을 쓱 드물게 된 거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라카가 통상 중국인들이 타는 정크선의 마지막 기착지인 거예요. 즉 말라카를 점령하는 그 순간 인도 무역 항로 전체를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동남아시아의 특산품 플러스 중국 상인과의 직접 교육이 가능해지는 순간인 거예요. 정말 문자 그대로 동방의 모든 루트를 유럽인들이 최초로 다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가격, 생산 루트에 대해서 다 접근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과거 베네치아의 중개 무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능성이 딱 놓이게 되는 거죠. 알부케르크의 약탈적 식민 정책에 의해서 포르투갈의 동방항로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기분이 들어요. 제일 처음엔 야 되게 멋있게 시작했는데 이거 뭐야 이렇게 나빠.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한 나라가 존망을 걸고 생존 성공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나 되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상 성공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실패나 누군가의 패배, 기존 무역의 파괴, 기존 질서의 전복 같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 슬픈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또 외면할 수는 없다라는 것들. 자, 그래서 오늘 포르투갈 얘기 재밌었죠? 좀 새롭죠? 우리 학교에서 거의 안 배우는 이야기인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발견하는 이야기로 좀 가봤습니다. 앞으로 흥망성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갖고 계속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